안녕하세요. 코아 투더골드문 진행의 이정원입니다. 비트코인이 현재 19,200달러 선을 좀 지나는 가운데 소폭 반등해서 출발했습니다. 상승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19,000달러 지지해주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바실 하드포크를 앞두고 또 고래들은 카르다노를 매집하고 있고요. 또 리플은 어제 또 20% 큰 상승을 넘겨왔습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우리 어떤 자세로 투자에 임하면 좋을지 오늘 전문가님들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초아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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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인 뉴스 읽어주는 비트초아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움직임이 사실 이제 막 굉장히 큰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는 투자하시기가 굉장히 힘드신 그런 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새벽 3시쯤에 항상 좀 떨어져주고 그리고 나서 반등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아침 시간대는 계속 이제 올라주는 모습을 보면서 찐 반등인가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시면 10% 정도의 강한 하락에 상승분으로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리플이랑 이제 그 전에 말씀드렸던 코인들 상승세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제 매매 타점은 또 어떨 때 잡아야 하는지 그리고 이렇게 올라갈 때일수록 오히려 매수가 어렵다는 말씀 많이 하시죠. 그래서 오늘 이제 방송 챙겨 가시면서 어떨 때 매수하고 매도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시장인지를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리플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정말 많은 상승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매수 타점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지 비트초아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코인한스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한스 전문가입니다. 일단 뭐 어제 전체적인 시장 반등이 좀 있었죠. 근데 제가 그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제가 FOMC 전에 전체적인 하락이 있으면은 그 FOMC가 끝난 이후에는 그래도 시장이 반등을 해준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딱 FOMC 끝나고 나서 어제 그 반등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게 뭐 제가 뭐 그냥 아무 뭐 하락했기 때문에 오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분석했던 것처럼 기존에 여러 차례 FOMC 전에 그런 기류가 있었다라면은 반드시 FOMC가 끝나고 나서 그에 반대되는 방향성을 보여줬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이렇게 방향성이 변화한 데는 아무래도 요즘 트렌드, 사람들이 계속 하는 트렌드죠. 선반영되는 내용들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 자, 사람들이 FOMC를 통해서 어느 정도, 자기들이 걱정하고 혹은 예측했던 부분을 딱 이제 검사를 맞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검사를 맞고 나니까, 편안하다라는 느낌으로 사람들이 다시, 우리가 이제 내가 걱정하던 거, 아는 거, 이렇게 허락 맡았고 숙제 하나 끝났으니까 이제 다시 해보자라는 느낌으로 또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앞으로 있을 시장을 좀 예측을 하자면은 이제 10월 달에 FOMC도 없고 11월, 12월로 넘어갔죠. 그래서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또 10월 초 중순쯤에 나올 텐데 그 기간 전까지는 또 다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네, FOMC 회의 전후로 어떤 방향성 보일지 한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정확하게 흐름 맞춰 주셨습니다. 우리 11월, 12월 FOMC 회의가 있기 전까지는 좀 우상향 흐름 보일 것이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코인 소식 볼 텐데요. 같이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러시아 재무부와 또 중앙은행 국제결제 암호화폐 사용법 초안을 합의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다음으로 리플이 SEC 소송을 승리하면 암호화폐 전반적으로 포물선을 그리며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진리카에서 웹3 게임 콘솔 시제품이 공개되었습니다. 플스와 경쟁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플레이스테이션을 넘을 수 있는 이러한 기술력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진리카 좀 괜찮을까요, 한수님? 진리카 괜찮죠. 사실 그 전에 진리카가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잖아요. 그 부분이 여기서 또 다시 한번 나타나는 것 같은데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진리카가 또 반등을 해야 되는데 워낙 그 전에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좀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진리카가 열심히 게임 산업에 좀 더 많이 이제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프로젝트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좀 진화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같이 보겠습니다. 네, 솔라나 출시 2년 만에 트랜잭션이 1,000억 건이 돌파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네트워크 문제가 아직 솔라나한테는 좀 해결 과제인 것 같은데 솔라나 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일단 솔라나 같은 경우도 사실 워낙 이렇게 내용이 많았죠. 워낙 내용이 많았기 때문에 뭐 그 전에부터 솔라나가 잘 간다 싶으면 갑자기 뭐 해킹 사건부터 해서 갑자기 뭐 서버가 갑자기 터지거나 그건 뭐 네트워크 불안정의 모습을 좀 많이 보여줬어요. 자, 솔라나 뭐 근본 코인이죠. 뭐 다른 웬만한 뭐 이제 코인을 평가하는 사이트나 웬만한 사람들한테 솔라나가 어떤지 물어본다라면 다 솔라나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만큼 이제 뭐 전체적인 인지도나 그다음에 뭐 그런 퍼포먼스, 그다음에 이런 기능 이런 부분에서는 열심히 좋은 종목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네트워크 개선부터가 좀 시급해 보인다. 사람들이 이 솔라나를 통해서 뭐 NFT든 뭐 이런 메인넷을 통해서든 열심히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이 네트워크 불안정이 개선이 되지 않는다라면 앞으로의 솔라나 가격 상승이 조금 힘들 수도 있다. 그래서 솔라나 이 업체 측에서는 좀 더 많은 시간과 그다음에 노력, 그다음에 이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코인 소식 코인 한수님과 같이 알아봤습니다. 항상 시장에 어떤 이슈와 호재들이 있는지 저희 투더골드문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썰전 코너 이어갈 텐데요. 오늘 주제 바로 애매모호한 시장 흐름의 방향성 분석에 대해서 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FOMC 회의 금리 인상 결과 발표가 나오고 롱 포지션을 잡았던 물량들이 조금 청산되는 모습이 많이 보이면서 좀 하락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떠한 의도 때문이었을지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 부분 초안님께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우선은 지금 차트를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는 게 1시간봉으로 볼게요. 여기서는 왜 강한 상승이 나왔는지 같이 좀 체킹을 해 보실 겁니다. 자, 이때 이제 강한 상승이 나왔던 이유는 이제 아시다시피 이때 금리 인상을 75bp를 했습니다, 여러분. 자, 이 75bp가 나왔는데 이게 1시간봉 상으로 보시면 어쨌든 금리 인상 전에 오르는 건 한수님의 의견과 항상 동일합니다. 저는 금리 인상 전에 항상 올라왔으니 이제 만약에 물려 계신 분이 있으면 꼭 금리 인상 전에 매도하시라는 말씀을 항상 드리죠. 그래서 75bp 인상을 하면서 이때까지 이제 가장 강력한 이제 저항대 19.8K를 뚫고 20K 가까이 다가가다가 이제 거기 선에 맞고 다시 떨어져 줬었습니다. 자, 근데 이때 왜 하락을 했냐면 이제 75bp 예상치와 동일하게 이제 나왔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은 이제 그러면 예상치랑 똑같이 나왔으니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시장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강력하게 롱 포지션을 고배율로 많이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제 점도표라는 게 있습니다. 점도표에서 이제 대부분의 이제 연준 의원들이 사실은 시장에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44.5% 기준금리가 이제 연말 기준으로 4.5%가 적당하다는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현재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가 3.75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태라면 75bp를 한 번 더 인상을 하고 그 뒤에 50bp를 인상을 하면서 강한 이제 그런 기준을 지속적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이제 그 다음 년도까지도 쉽게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력한 의견이 담긴 점도표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점도표가 뭐냐면 이제 개개인의 의원마다 본인들의 의견을 점으로 찍어서 표현하는 지도 같은 겁니다. 근데 그 점도표가 너무 좋지 않게 나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금리가 이제 떨어질 거란 기대가 있었는데 그것이 사실 어렵다는 것을 이제 많이들 깨달으신 겁니다. 자, 어쨌든 이제 파월 의장이 여기서 또 연설을 또 했죠. 이제 좀 강한 연설을 좀 했는데 이제 거기서 같이 주목해 보셔야 할 것은 노동시장과 그리고 실업률의 증대, 실업률가 더 증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또 부동산 하락이 지속될 것이다. 내년까지도 연착륙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강하게 매파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은 지금 이렇게 강하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는 대략 10% 정도고 10% 정도가 우리가 자고 있는 시간대에 하락을 한 겁니다. 자, 그럼 당연히 위로도 청산이 나오고 아래로도 청산이 되면서 지금까지 비율 중에 가장 역대급의 청산이 좀 일어났었습니다. 자, 근데 제가 100bp를 원래 할 수도 있다. 아니면 75bp를 3번이나 연속을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저번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100bp 얘기를 했던 이유는 어쨌든 시장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이제 시장의 유동성의 증대입니다. 지금 돈을 너무나도 많이 찍어냈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말하는 가상자산이라든지 주식의 투자자가 늘어나면서 이제 시장의 유동성이 너무 증대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파월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죽여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상치보다 이제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75bp가 8 정도 그리고 100이 이제 이 정도의 비율로 지금 그 전에 예상치가 있었죠. 그래서 그와 반대되는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시장을 이제 눌러줘야지만 유동성이 많이 없어질 수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청산을 좀 유도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좀 100bp의 인상은 사실 지금 좀 어려우니만큼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75bp의 세 번째 인상, 즉 연말에는 4.5의 기준금리를 가져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여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시장에서는 피부로 와닿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강하게 상승하고 하락하는 장의 반복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제가 지금 이런 장에선 파동으로 움직인다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입장에서는 우리가 깨고 있을 때마다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볼 때마다 올라가고 있었죠. 그래서 사실 강한 상승인데 왜 매수를 안 하나요? 라고 말씀을 하시면 이럴 땐 매수하는 게 아닙니다.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파동상 이제 좀 정리가 되고 이제 좀 하락하는 그런 조정장에서 매수 진입을 하셔야지 이제 좀 추가적인 수익들 많이 얻어내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저점을 한 번 더 깨고 강하게 내려왔었습니다. 강한 패닉셀을 유도했던 이제 세력들의 움직임으로 보여주고 이렇게 이제 강하게 상승하지만 이제 되돌림하라 크게 나오는 장인 만큼 패닉셀이 강하게 나올 수 있어요. 이럴 땐 무리해서 머리 꼭대기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놓아주고 이제 아래에서 진입하시는 것이 더 효과적인 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강력한 점도표가 나온 만큼 파월은 계속해서 강하게 금리 인상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파월 연설로 봤을 때 노동시장과 또 실업률이 증가가 되면서 부동산 하락까지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지금 시장 유동성이 너무나 많이 풀려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크게 잡으려고 하는 모습이고요. 또 시장을 또 눌러주는 모습 보였습니다. 강한 상승과 하락 지금 반복되는 장이기 때문에 파동에 의해서 좀 장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파동을 보시고 좀 매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파동상에 좀 정리가 되고 조정장에서 매수를 들어가시는 게 좀 괜찮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암호화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 나라에서도 암호화폐 법안들이 계속 나올 것 같고요. 아까 코인 소식에서도 살펴봤듯이 러시아에서도 암호화폐에 대한 사용법 초안을 좀 합의 중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 한스님께서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 사실 뭐 전에도 많이 말씀드렸다시피 암호화폐는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다라면은 이 암호화폐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영국이나 러시아에서도 이제 암호화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법안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저희가 암호화폐 하는 데 있어서 우리들이 가장 이제 이 암호화폐에 꺼렸던 점이 뭐냐면 리스크가 크다. 그다음에 아직 정확한 체제가 잡혀 있지 않다. 그다음에 그만큼 좀 이건 도박이 아니냐, 불법이 아니냐라는 내용들이 좀 많이 있었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조금씩 개선해 가고 어느 정도 이제 틀을 잡아감에 따라서 사람들도 쉽게 암호화폐를 좀 접할 수 있는 이 기회와 계기들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영국 정부는 우선 이 암호화폐를 통해서 가질 수 있는 불안 요소를 먼저 해소하는 데 좀 많이 치중된 법안을 좀 만들고 있어요. 암호화폐의 뭐 자산 압수나 동결, 회수를 좀 용이하게 하는 법안을 좀 도입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자, 5월 달에 처음 나온 이야기인데 법 집행 기관이 뭐 자금 세탁, 마약, 그다음 사이버 범죄 등에 사용된 암호화폐를 용이하게 압수를 하고 동결하고 회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제 범죄 및 기업 투명성 법안을 마련했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암호화폐가 이 불법 자금 세탁이나 여러 나쁜 루트로 많이 사용이 된다라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 부분도 잡고 들어가겠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암호화폐를 이렇게 나쁜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줄 것이고 진짜 투자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범죄 및 부패
부패에 따른 자금 세탁에 암호화폐가 사용되는 것을 막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뭐 영국 자체가 암호화폐 산업에 진출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암호화폐를 나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진출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보다는 암호화폐를 혁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좀 접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러시아도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러시아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뭐 암호화폐를 사용한다 만다 뭐 이런 내용들이 많았죠. 그래서 푸틴이 직접 나서서 너희들 좀 잘 조율해서 암호화폐 어떻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보자라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 최근에도 좀 나왔습니다. 자, 러시아와 이 러시아 재무부와 중앙은행이 국제 무역 결제에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을 초안에 합의했다라고 해요. 일단 합의가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해당 법안은 어떻게 암호화폐를 구매할지, 암호화폐로 할 수 있는 것, 국가 간 결제 시 가능한 방법과 불가능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라고 해요. 합의는 이제 서방의 경제 제재를 받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를 사용하지 않고 국제 무역을 수행하기 불가능하다라는 옛날에 보고서가 있었거든요. 그 보고서를 토대로 이런 내용들이 나왔다. 그리고 다만 이제 러시아 중앙은행은 암호화폐 거래소 합법화와 러시아 내 암호화폐 결제 등은 여전히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라고 해요. 미국 이제 달러화가 이제 뭐 킹달러라고 하는데 이 패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비트코인 채굴에 사용되는 채굴의 사용과 적극적인 이제 푸틴 대통령의 이 지지가 있었죠. 이 지지를 가지고도 재무부와 중앙은행이 타협을 좀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또 타협하고 최종안까지 가면은 또 빈번히 이제 무산되는 내용들이 나왔는데 지금 이제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요즘 힘이 좋거든요. 서방의 이런 금융 제재 속에서도 이 루블라죠. 루블라 가격을 잘 방어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푸틴의 좀 신임을 좀 얻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뒤에서 2부에서 뭐 어떻게 루블라 가격 방어를 잘 하고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릴 텐데 그 부분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수님께서는 영국과 또 러시아의 암호화폐 법안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셨습니다. 초아님, 그러면 지금 미국에서도 아까 파월이 말했듯이 좀 부동산 가격 내려갈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매매 계약 취소가 좀 더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 좀 짚어주시죠. 네, 우선 이번 금리 인상에서 연준 의장이 말을 했죠. 이제 더 이제 집값이 내려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자, 미국의 주택 판매가 7개월 연속으로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동산 시장에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라는 걱정을 지금 하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로이터에 따르면 파월 의장이 FOMC 정례 회의 이후에 지금까지의 미국의 부동산 가격이 너무 거품이 많이 껴있던 상태고 이제 수요와 공급 곡선을 조금 내려서 전체적으로 조정을 주어야 할 타이밍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물가 안정을 위해서 기준금리를 지금까지 한 3차례 동안 0.75를 올렸죠. 그리고 추가 인상을 예고한 만큼 이제 집값이 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달 연속 실제 전월비 대비해서 집값이 하락을 했고요. 이제 8월에 기존 주택 중위 가격이 40만 달러 선 밑으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저번 달에 비해서 1만 달러 넘게 떨어진 수치라고 해요. 더 확인해 보셔야 할 것은 가격이 더 떨어질 것이라 이런 생각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어쨌든 지금 이런 매매 취소율이 16% 정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전부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한국도 이제 비슷한 것을 겪고 있어요. 이제 모기지 금리라고 하는데 이것을 상환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도 늘고 주택 가격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더 늘었기 때문에 이제 매매를 취소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져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우리가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제 외곽 지역의 수요가 항상 늘었었거든요. 근데 그 외곽 지역이 아무래도 이제
본가가 있고 새로운 집에 투자를 하는 식으로 하든지 이렇게 두 가지 집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외곽 지역에 이제 부동산이 크게 하락을 하고 좀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이라고 점쳤다고 해요. 근데 자본시장상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항상 이제 사람은 좀 더 유동성이 큰 것에서 점점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으로 버려진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시면 이 가상화폐나 이제 주식 같은 우리가 손해지지 않는 그런 자산에서 어쨌든 나중에는 실물 자산으로 넘어가는 이런 사이클을 많이 보여주는데 그 중에서도 부동산은 가장 마지막에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본시장의 사이클 상으로 항상 주목해봐야 할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그런 하락과 상승장 사이에서 지금 어떤 장인지 궁금하신 분들 많을 건데 이 전체적인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 사이클을 생각하시면 매매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미국 주택 또 판매 계약이 또 7개월 정도 연속 하락되고 있습니다. 매매 취소율도 한 16% 정도까지 오른 것 같은데요. 한국도 지금 모기지 금리를 상환할 수가 있을지가 좀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금리가 오르면서 또 영끌족이라고 하죠. 이런 분들이 많이 힘들어질 수도 있을 텐데요. 따라서 매매가 좀 취소되고 있고 지금 현재 자본시장 사이클에서 좀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타점 좀 잘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리플 얘기 계속 나눠볼 건데요. 리플이 어제와 같이 또 오늘도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리플이 아무래도 좀 장을 이끄는 것 같습니다. 리플이 오르면서 다른 알트코인도 좀 빨간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한수님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은 뭐 리플 같은 경우는 전에 제가 한번 뭐 SEC와 이 리플의 소송 관계 관련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우리는 일단 이제 리플의 승리를 꼭 바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아무래도 일단은 리플이 이제 지기 시작하면은 SEC가 또 다른 코인들도 딴지를 걸면서 또 들어올 텐데 자, 뭐 이렇게 뭐 게리 겐슬러가 최근에 뭐 POS를 뭐 제재를 들어가겠다라는 뭐 이런 내용들도 나왔었어요. 그런 내용들이 나오니까 또 시장이 어떻게 됐나요? 사람들이 이거 POS 또 제재 들어오는 거 아니야? 또 딴지 들어오는 거 아니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면 저희 같은 이제 투자자들은 또 갑자기 겁먹고 좀 불안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게 또 어떻게 이어지냐면 매도로 또 이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시장에 주는 내용들이 많은데 이 게리 겐슬러, SEC의 내용도 똑같을 거라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SEC가 이렇게 뭐 리플을 딴지를 걸고 있는데 리플이 잘 버텨줘서 이 소송을 이긴다라면 다른 코인들도 그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SEC가 뭐 또 암호화폐를 가지고 딴지를 걸 수 있는 확률도 좀 떨어질 테니까 다른 알트들도 좀 마음 놓고 투자를 할 수 있고 우리가 눈치를 안 봐도 되는 경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리플이 만약에 이번에 SEC와의 소송에서 승소하면은 암호화폐의 전반적인 포물선 상승이 될 것이다라는 뭐 이런 뭐 저만의 생각이 아니고요. 뭐 이제 여러 가지 분석가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리플의 승리는 암호화폐 산업 전체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법원이 리플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린다라면 리플 가격이 급등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이제 약식 판결로 인해서 뭐 이제 짜지구레한 거 다 자르고 서로에게 딱 맞는지 아닌지만 딱 판단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거 가지고 판결을 하겠다. 그다음에 그 판결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마 올해에 끝나기는 조금 힘들다. 그 전에 이제 어느 정도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에 올해 끝내기는 힘들겠지만 내년 초 정도에는 어느 정도 결말이 나올 것이고 그에 의해서 지금 사람들이 지금 뭐 전체적인 또 매스컴 자체가 또 리플의 좋은 쪽으로 많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뭐 이제 미국 상품거래위원회 의원이 또 뭐 최근에는 리플랩스 본사를 방문해서 또 이런저런 회의를 나눴다. 그다음에 뭐 그 전까지 있었던 리플과 SEC와의 짜질구레한 소송 자체도 다 소송은 아니요. 이 이슈 자체도 다 리플 쪽에 유리한 내용들이 많이 나왔다라는 걸 이제 또
한 번에 이 시장이 또 이렇게 뭔가 우리가 이제 모멘텀이라고 하죠. 뭔가 올라가줘야 되고 어떤 이 리드를 끌어줘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 리드를 끌어주는 게 이번에는 리플이지 않을까. 그 전에 이더리움이 머지 업데이트를 통해서 다른 알트코인들을 펌핑을 시켜주는 시장이었다라면 지금 시장은 이제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고 그다음에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는 리플 자체가 여러분들 이제 다른 알트들의 펌핑을 시켜줄 수 있고 그다음에 든든하게 이끌어주는 리더의 역할이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플과 SEC의 소송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리플의 승리를 좀 더 점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리플이 지면 다른 코인들도 좀 소송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리플 쪽을 좀 응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내년 초에 어쨌든 이런 재판의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리드를 끌어주는 거는 이젠 이더리움 머지 업데이트가 지나고 이더리움에서 좀 리플 쪽으로 좀 옮겨간 것 같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좀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소식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초아님? 네, 우선은 메타버스 섹터의 지금 토지 거래량이 2021년의 고점 대비해서 약 98%가 하락했다고 합니다. 이제 고점이라고 하면 2021년 11월인데 이때 기준으로 800만 달러를 상회하던 이제 메타버스 토지가 지금 현재는 그의 98%가 하락했다는 것을 보여주죠. 우선 이제 그때가 언제였냐면 가장 고점을 달렸을 때가 미국이 돈을 많이 풀었을 때입니다. 그럼 그게 언젠가요? 피부에 와닿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명품의 리셀가가 굉장히 상승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이제 시장에 돈이 굉장히 많이 풀렸을 때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때 당시에 이제 새로운 방식의 투자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리셀이 많이 주변에 돌았었습니다. 그때가 어쨌든 가장 고점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메타버스나 NFT 섹터가 어려워진 것이 뭐 코인의 하락도 있지만 이제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다양한 원인이 있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현생의 힘듦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동산이 하락을 했으니까 이제 실물 자산이 있는 것도 지키기 어렵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실물이 없는 내 눈에 당장 보이지 않는 것에 투자를 할 여력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98%가 하락한 입장이지만 어쨌든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입장은 사실 저점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메타버스가 우리의 생각보다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주변에서 이용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조금 아셔야 하는 게 뭐 최근에 환경오염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야외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을 대체하기 위해서 메타버스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항상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게다가 제가 지속적으로 조금 말씀드렸던 이유들은 어쨌든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뭐 디파이라든지 다른 섹터들은 이제 결제 플랫폼이든 예술품이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제 생태계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들인데요. 지금 이런 시스템이나 예술품을 산다고 해도 이런 꼴은 이제 어쨌든 집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 장식품들만 난무하는 그런 상황이랑 거의 비슷한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섹터, 특히 샌드박스의 상승을 제가 한 저번 주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지금 상승률이 좋더라고요. 10% 이상의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샌드박스도 메타버스 섹터의 대장이지만 사실 언락이라고 하죠. 이 물량으로 인해서 사실 상승을 크게 해주지 못했고 바닥에서 매집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11월에 애플이랑 같이 AI 고글을 만든다고 하니 이제 좀 중장투로 생각을 하시고 저점에서 조금씩 모아가시면 이제 큰 상승 기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메타버스로 토지를 거래를 했는데 지금 800만 달러를 상회하던 것이 98%가량 하회했다는 또 소식입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저점이기 때문에 또 생각보다 이런 메타버스 쪽이 많이 이용되고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요. 또 샌드박스까지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상승을 해줄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우리 리플 얘기 아까 나눠봤는데 그렇다면 상승했던 리플에 대한 좀 차트 봐주세요, 한수님. 예, 뭐 제가 처음에 이제 이 리플을 준비를 할 때는 사실 지금까지 이렇게 뭐 50원 정도 오르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래서 뭐 제가 가격 공략을 할 수 있게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해드리자라고 준비를 해왔는데 제가 원하는 가격까지 이미 딱 왔기 때문에 더 뭐 추천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한번 더 분석을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이 리플의 차트인데 제가 이제 뭐 피보나치를 최근에 뭐 전고점을 대비해서 좀 찍고 내려왔는데 현재 0.5 구간인 737원에서 40원 정도의 가격까지 왔습니다. 이제 저항 라인을 부딪히기 딱 좋은 라인까지 왔거든요. 자,
현재 또 때마침 RSI가 이제 과매수 구간에도 접어들었죠. 그렇다 보니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저항 라인이기도 하고 매물대가 조금 있는 라인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거기에 더해서 RSI가 높기 때문에 좀 더 다시 이제 조금이라도 조정을 받고 한번 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된다라면 이제 선의 흐름대로 이 부분이죠. 뭐 650원 정도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매수 안 들어가신 분들 한번 매수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이게 조정을 좀 더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0.236 구간이에요. 한 550원까지 한 번 더 이렇게 떨어졌다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자 이제 반등을 하게 되면은 뭐 그 전 가격은 금방 쉽게 뚫을 것 같아요. 자 근데 그렇게 쉽게 뚫는다라고 하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매물대가 있는 라인 전까지는 봐야겠죠. 그렇다 보니까 뭐 730원에서 저항을 받았기 때문에 그 윗단계 매물대를 뚫고 올라가는 단계 그다음에 그 위에 있는 매물대를 또 저항을 받을 수 있는 단계인 한 820원까지는 좀 단기적으로 보인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애매모호한 시장 흐름 방향성 분석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코인스쿨로 돌아오겠습니다.